북한의 노동당 대회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국방전문가 부영우 국방연구원 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른바 축포, 핵 얘기는 하면서 이번에 5차 핵실험은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라는 게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얘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38로스가 징후가 보인다라고 오늘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중앙통제시설이 포탈, 그러니까 갱도 입구에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야 핵실험을 하는 단추를 누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차량 4대가 보이지 않던 차량이 주차돼 있더라. 이분이 단서를 달긴 했어요. 과거 역사 데이터가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가적 식견을 봤을 때 일종의 추정이죠. 이런 행태는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주로 보아왔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 과거 며칠 전만 해도 애매한 리포트를 썼어요. 갱도 입구 주변에 지원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인력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때는 갱도를 굴착하는 화차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갱도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핵실험이 멀리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 왜 그런 거죠? 갱도에서 기만을 하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지원 인력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대기 상태에서 잠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부터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보이지 않던 차량이 4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버뮤대지의 분석가의 어떤 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대회 기간 중에 내일 끝나는지 모레 끝나는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 기간 중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직후에라도 한다면 어떤 의도를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라고 지금 다 알려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는 이제 당초에 이 당대회 전에 이걸 핵실험을 해서 그야말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었을 것 같은데요. 볼 때는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미 벌써 핵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 상황에서 다시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핵실험이 약간의 비미진했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끊임없이 핵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되는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양갈래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아마 앞으로 이 핵실험을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에서 핵 협상을 위한 카드로서 계속 더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부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마 1월 달에 한 핵실험에 대해서 약간의 수소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폭발력 규모가 적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탄이라고 지금 보고는 올라간 상태고, 본인도 김정은도 이미 당대회에서 발표는 했는데 아마 조금 깨림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폭발력 규모로 그건 핵무기로 쳐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핵폭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76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학생이 있는데 계속 C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맨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핵무기 설계를 해서 텀페이퍼로 기말 레포트로 제출하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 로스 알라모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게 10킬로톤짜리 핵무기 설계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북한이 보니까 지금 4에서 6킬로톤 아닙니까? 4번 핵실험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좀 그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은 미국 분석가들이 북한은 무슨 도서관 카드도 없냐. 이건 그냥 학생도 이 정도 10킬로톤짜리를 만드는데 이 4에서 6킬로톤짜리 폭발력을 가지고 수소탄이라고 한다. 이렇게 허풍을 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보고가 살짝 올라가는 중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적어도 수소탄이면 한 5, 60킬로톤, 크게는 100킬로톤 넘는 이런 폭발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핵보유국으로 체면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핵 카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한 일간지 보도에는 미국에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느냐라고 타진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북한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보시는지 하고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을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북한으로서는 핵 능력을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게 대단히 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나고 나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 NPT 체제, 핵 확산 체제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남아공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쨌든 다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다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NPT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왔었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다 그러면 NPT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북한으로서 만약 핵 지국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나서게 하자고 그럴 겁니다. 예.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핵을 줄이거나 그걸 뭐 어떻게 사실 진인을 하기로 할 수 없지만 협상 카드를 할 때 핵을 줄이거나 하는 조건으로 주한 미군에 관한 지휘 문제나 그 거치 문제 또 하나 평화 협정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이 없는 상황에서의 미국과의 협상과는 훨씬 다른 차원에서의 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지금 현재 속에서 미국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북한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좌시할 수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과연 멈추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북한이 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포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항이라 그런다면 아마 북한으로서도 쉽게 평화협상에 응하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그렇단 말씀이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미국이 협상을 하자 그럴 때 북한으로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그것을 쉽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핵폐기 없이 평화협정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성의를 보이면 핵폐기에 대해 성의를 보이면 평화협정 논의할 수 있다든지 미국이 그렇게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최종 고을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협상 태우를 놓고 완전히 서로를 완전히 딜하는 방식인데요. 예. 그 과정 속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과정을 잘게 쪼개서 그 과정들 속에서 협상은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정은 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할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서로가 인정되는 수준까지 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평화 협상이 과정에 들었을 수 있는 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예. 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협정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클래퍼가 왔지 않습니까? DNI라고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국장이죠. 그러니까 16개의 첩보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CIA, FBI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교 채널로 와서 우리 그 한국 정부와 이 얘기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이거 하고 북한 핵 문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느냐 이거 타진을 하러 온 건데 외교 채널을 통하면 이게 공식화돼 버리니까 살짝 이 한국 정부의 온도를 한번 제보로 며칠 전에 왔다 갔죠.
그랬을 때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북한이 장난을 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대화를 하면서 하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데 좀 완급 조절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조여야 할 때다. 저는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당대회는 이틀째인데요. 아까 그 양복 입고 나온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양복 전 처음 봤는데 사실 이게 양복 입고 나온 거. 몇 가지 해석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선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셨고 나중에 이제 잘라서 이제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사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전에 보면 최용해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가늘어졌거나 이렇게 걷는 모습, 절뚝대는 모습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혁명 이후에 최용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최용해 하반신을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보이는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현영철 같은 경우도 숙청후에도 계속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전례 없도록 한 달 넘도록 몇 달이 계속 내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없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볼 때 정보 교란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는 이 영상 자체도 그냥 내부적인 결속과 내부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대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단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혹시나 김정은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서 이번에 내보내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양복 입은 건 뭐라고 보셨습니까? 양복 입은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당대회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 체제에서 당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물론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김정은의 이제 우상화에 꽃을 피우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체제적으로 봤을 경우는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그야말로 긴급 시대에 선군 체제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핵 무장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은 면모를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예, 그건 군은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은 장악했고 또한 또 대외적으로 내보일 만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핵 강국을 핵 보유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개회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그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당 중심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목마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대당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당대당 관계인가 하면은 김정일이 이제 2010년, 11년 이제 11년에 초에 중국을 다니고 할 때 보면요 중국의 외무성 채널로는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 채널로 사실 알려지거든요. 외무성 채널 잘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당대당 관계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채널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당대회를 통해서 시스템이 완전되고 나면은 중국을 겨냥해서 이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정은 양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부 박사님은 그 뭐 양복 포함해서 이번 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당대회에서 제일 눈여겨 보시는 이거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예, 먼저 양복 말씀드리면 그 주석단 뒤에 동그란 사진에 보면 김일성이 양복을 입고 있어요. 김정은은 아까 그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60년대 화려했던 60년대. 북한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60년대예요. 그 사회주의의 어떤 모델 케이스였죠. 중소분쟁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으면서 경쟁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원조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 막 넘고 막 그랬단 말이죠. 화려했던 그 시기에 대한 향수가 있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 대부분들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수계자로 선택된 이유도 김일성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넥타이 맸군요, 저기 그렇죠. 김일성이요. 뒤에 주석단 뒤쪽에 보면 넥타이 맨 모습이 보이죠. 예, 예. 그 이미지를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금 권력의 그 향수를 활용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정서를 활용하는 거죠. 그것의 어떤 권력의 기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고 이번에 저는 그 당대회 하면서 이 할아버지 때 그렇게 좋은 세월이었는데 80년대 마지막 당대회하고 그 의식주를 좀 좋게 하면 당대회 하겠다 했는데 36년간 못 했잖아요. 8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90년대는 더 어려운 시기였죠. 예, 예. 고난의 행군에서 1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는 시기였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김정일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군에 완전히 그 폭 안겨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이 제가 보기엔 과대 성장한 거예요. 군이 뭐 그 부담을 준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수령 독재 체제하에서 근데 이 군의 과대 성장이 불편할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시기에 와서 이 당 중심으로 복원한다는 게 이번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어떤 이 당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의 터닝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군보다 선군의 기치보다 당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김정은의 그 어떤 그 새로운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군에 과대 성장된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개회사를 보면 이 군에서 그 했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예우를 해주고 그 군 원로들을 원수로 승진도 시켜줬어요. 김영춘, 현철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좀 그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사치를 하게 하고 벤치도 준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부패를 시키는 게 아마 통치 전략의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서 당으로 움직이는. 그 실권은 당으로 움직이는 이런 전략을 펼 것이 이번 당대회 저는 그 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36년 만에 왜 노동당 대회라는 것이 지금 갑자기 열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양복을 왜 입고 나타난 것인가,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공통된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 중심의 체제가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것은 당대회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분께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